소녀는 공포에 질려 엘리베이터가 6층과 7층 사이에 멈췄음을 깨달았다. 곧 문이 다시 열려 그들은 기이한 평행 공간 그곳에 도착했다. 곧이어 온갖 초자연적 사건이 잇따라 나타났고 악마와 괴물도 입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는 정말 지옥급의 시작이었다. 모든 일은 소녀 사라에게서 시작되었다. 이상한 정생지관을 앓기 시작한 뒤로 뱀 드라코는 크고 작은 병물을 전부 들여다했다. 안타깝게도 검진할 때마다 사람은 강하게 저항했고 몸부림치며 빨간 크레용을 갖고 싶어 라고 계속 반복했다.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며 뱀은 차마 견디기 어려웠고 그래서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고집했다. 사람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크레용으로 계속 구조됐다. 복도를 지르는 길에 낯선 노인이 사라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뱀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감사 에밀리가 두 부자의 앞을 가로막고 아이를 며칠 더 병원에 남겨 관찰하자고 벤에게 부탁할 때까지도 그랬다. 그렇게 하는 편이 사라에게도 좋겠지만 그럼에도 벤은 딸을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에밀리는 벤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서 계속 습득했다. 아래는 병무단을 온 정상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그 후 정비원 한 명과 노년의 환자 한 명이 들어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주변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다시 정전되었고 표시 화면의 숫자는 6층과 7층 사이를 계속 오랑에 바뀌었다. 사람들은 걱정을 금치 못했고 노년의 환자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카무사 에밀리가 이를 발견하자마자 급히 응급처치를 했다. 놀랍게도 그가 의식을 되찾자마자 엘리베이터에도 잠기다 다시 들어왔다. 6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렸지만 원래 늘 북적이던 복도가 이제는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그들은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찾아보았지만 환자나 간호사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설마 여기에서 방금 화자의 데뷔 훈련이라도 진행된 걸까? 엘리베이터가 다시 고장하려 펴 그들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계단으로 내려가 1층으로 발견된 차례 쥐구가 붓게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불안해했지만 그 노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바라를 뜨거지게 바라보며 입으로 주멀주멀 각한 말을 반복했다. 너 춥지 않니? 사람들은 그가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고 그래서 저쪽 비상구로 건너왔다. 사라의 시선이 여전히 문 뒤에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복도로 마치 나가려던 참에 모두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경비원은 이 방에서 소리가 났다고 확인했다. 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프린터를 끄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간호사 에밀리만 인쇄된 사진이 어떤 동물의 입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모퉁이를 지나 복도의 끝에 도착할 것이다. 계단 통로에 휠체어를 탄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마주친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다가가서 상황을 물어보려 했다. 상대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에밀리는 앞으로 나아가 그 여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결과적으로 눈동자가 없는 얼굴이 보였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경비원은 무정의로 구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같은 말이 되돌아오듯 반대편에서 메아리칠 뿐이었다. 거기 누구 있나요? 모두가 등골이 오싹해졌고 함께 있던 노년의 환자는 가끔 너무 춥다 라고 중얼거렸다. 소녀 사라의 모습도 이상해 보였고 모두는 여기에서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른 비상구를 찾아 계단 출입문을 손쉽게 열었다. 5층에 막 도착하자 그들은 아래층에서 무거운 소리를 들었다. 모두가 함께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총알 한 발이 휙 날아왔다. 다행히 그들이 재빨리 피해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경비원이 속으로 한마디 욕을 내뱉고 모두를 이끌어 5층 복도로 뛰어들었다. 비상문을 단단히 막은 뒤 모두는 참지 못하고 언쟁을 벌였다. 아래층에 있는 건 도대체 뭐지? 노인 환자가 말했다. 그건 지옥이요. 노인의 말이 막 끝나자 비상구 너머에서 다시 묵직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모두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비원이 모든 사람을 관제실로 데려가 모든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병원 전체에 한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감시 화면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곳이 바층임을 알아차리자마자 화면이 갑자기 신호를 잃었다. 그때 벤은 자신의 딸 사라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노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벤은 곧바로 문을 밀치고 나가 모퉁이에 조용히 앉아있는 딸을 보았다. 하지만 그가 막 걸음을 내딛자 창가를 검은 그림자가 번쩍 스쳐 지나갔다. 벤은 크게 개의치 않고 딸을 서둘러 로비로 데려갔다. 바로 그때 TV와 라디오가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질 것이다.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 이 소리들의 반복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사라는 무언가를 미리 알아챈 듯 곧바로 두 귀를 막았다. 노인 환자도 따라했다. 과연 오래지 않아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문 뒤에서 다시 하얀 그림자가 허공을 가르며 스쳐갔다. 경비원이 급히 총을 뽑아 사격했고 그 결과 상대는 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복도의 저편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 하얀 그림자는 끊임없이 뒤쫓아왔다. 그것은 벽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음파로도 공격할 수 있다. 벼랑 끝의 순간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무심코 방송 스위치를 눌러버렸다.
하얀 실루엣은 곧바로 사라졌다. 분명 방송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를 매우 두려워하는 듯했다. 다만 모두가 그 하얀 실루엣이 도대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해했다. 벤은 이전에 노인이 귀를 막았던 일을 떠올리고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짐작했다. 노인은 모두에게 그것이 비명 지르는 여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나타났는지는 바로 당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절규의 여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정장을 입은 남자는 가스 누출 때문에 모두가 집단 환각을 겪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병원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자 그는 짜증이 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이용할 수 없으니 그는 목숨을 걸고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남자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그는 급히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살려줘! 벤과 경비원이 급히 달려왔고 막 엘리베이터 바닥을 뚫고 나오는 두 손을 목격했다. 경비원도 매우 강단 있게 즉시 소화기를 집어들어 괴물 쪽으로 던졌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오려다 괴물에게 종아리를 물렸다. 그는 소화기를 걷어차 버렸고 엘리베이터 문은 어쩔 수 없이 닫혔다. 괴물을 데리고 아래로 떨어졌다. 모두가 양복 입은 남자의 독단적인 행동에 매우 불만이었지만 친절한 에밀리는 여전히 그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감사해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휠체어를 탄 사라가 속도를 늦춘다고 비난했다. 아니었더라면 모두는 진작에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벤은 화가 치밀어 그를 괴물에게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갑자기 무정이에서 호출 소리가 울렸다. 에밀리는 급히 달려가 상대가 몇 층에 있는지 묻고자 했다. 하지만 신호가 불안정해서 잘 들리지 않는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감시 화면에서 보았던 사람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 전에 경비원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마 배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사람들은 계속 계단을 내려갔다. BH층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사라의 주치의 시신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 소녀를 포기해라. 설마 이게 병원을 빠져나갈 방법인가? 하지만 아버지로서 벤은 결코 딸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일행은 정찰을 위해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복도 양쪽에는 시신이 아주 많았다. 그들은 모두 궁금해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한쪽 문이 뒤에서 갑자기 괴물의 형체가 나타났다. 모두가 반응할 새도 없이 그 괴물이 벽을 뚫어버렸다. 모두가 뒤돌아 달아났다. 오직 노인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뒤로 괴물이 다시 스쳐 지나갔고 마치 그를 보지 못한 듯했다. 한편 이쪽에서는 벤과 경비원이 통로를 차단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괴물에게 뚫리고 말았다.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남아 막아섰고 모두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큰 문을 막 닫자마자 반대편에서 거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아하니 그 경비원은 죽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온몸이 떨릴 만큼 두려웠지만 머리는 여전히 재빨리 돌아갔다. 그는 일련의 기이한 일들이 모두 사라가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담당 의사가 왜 그 소녀를 버리라고 강조했겠는가? 벤은 그를 따귀쳐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곧이어 벌어진 기이한 일이 그들의 논쟁을 가로막아 버렸다. 창밖의 세계는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듯했다. 빗방울도 번개도 모두 공중에 떠 있어 미동도 하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무정이가 다시 한번 호출음을 울렸다는 것이다. 에밀리가 달려가 들어보았지만 뜻밖에도 들은 내용은 그녀가 4층에서 전에 했던 말 그대로였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스스로를 달래려 애썼다. 이때 사라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통상적인 일정에 따르면 이제 소녀는 약을 먹을 시간이었다. 아마 그녀가 전에 녹음 버튼을 실수로 눌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밀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모두가 아마 어떤 평행 공간에 들어와 있다고 추측했다. 벤은 딸을 방에 남겨두고 자신과 에밀리는 약을 찾으러 갔다. 그러나 그는 정장을 입은 그 남자가 사실 내내 사라를 버리려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소녀를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기만 하면 자신이 안전하게 병동을 떠날 수 있다고 믿었다. 행동에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 노년의 환자가 갑자기 나타나 뒤에서 습격했다. 그를 사람도 아니라고 몰았으며 네가 무슨 권리로 사라의 생사를 결정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노인의 몸은 너무 약해서 몇 번의 공격 만에 그는 그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벤이 시신 옆에서 운 좋게 권총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위쪽 계단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났다. 벤은 괴물이 온 줄 알고 본능적으로 위를 향해 사격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인간의 분노에 찬 비명소리였다. 이어서 위에서 몇 촌 고민형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문병 온 남자가 가져온 선물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갑자기 이전에 계단에서 겪었던 총격 사건을 떠올렸다. 설마 그 총성이 바로 내가 쏜 것이란 말인가? 모든 일을 깨달은 뒤 그는 이 병원이 더욱더 기이하다고 느꼈다. 지금 벤은 딸과 빨리 합류하고 싶을 뿐이다. 알지 못한 채 사라는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10시간 넘게 연속으로 호출한 끝에 앞쪽 복도에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다. 때때로 벤과 에밀리가 달려왔고 그들은 막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 나타난 괴물을 목격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라는 해치지 않고 한 손으로 양복 차림의 남자를 붙잡아 그의 심장을 꺼내버렸다. 이쪽에서도 벤은 한가하지 않았다. 그는 병상 하나를 밀어 괴물에게 세게 들이받아 그것을 밖으로 밀쳐냈다. 맞은편에 있던 에밀리는 노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신의 상태를 보니 그는 적어도 일주일은 전에 죽은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알아볼 때가 아니다. 정비를 조금 마친 뒤 그들은 2층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뒤로 물러 1층으로 내려가 보니 시신으로 가득 쌓여 있었다. 에밀리는 사라에게 약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둘째 층을 먼저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몸을 돌리자 사라는 사라졌다. 벤과 에밀리는 가슴이 불타는 듯이 서둘러 서로 갈라져 찾아 나섰다. 벤은 우연히 문 하나를 열었고 그 안에는 넓고 밝은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 여기가 바로 병원의 본래 모습이라는 느낌이다. 벤은 도움을 구할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어떤 상호작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다. 서둘러 무전으로 에밀리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어떤 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서로를 뚜렷이 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으로 갈라져 버렸다. 이것을 깨달았다. 벤은 서둘러 환한 방을 빠져나갔다.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실종된 딸을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도 달려와서 만났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첫 층으로 내려가려던 참인데 복도 앞에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났다. 그들은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 드디어 괴물이 달려오기 전에 문을 닫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출 수 없다. 그들은 지하로 가야만 했다. 엘리베이터 문에서 막 나오자 여왕이 비명을 지르며 갑자기 나타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이 에밀리의 종아리를 긁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지자 사라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한 번 눈을 깜빡이자 괴물이 놀라 도망갔다. 그 소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 일은 힘이 많이 들었다. 사라는 휠체어 위에서 금세 기절했다. 그래서 괴물들은 점점 더 흉포해졌다. 에밀리는 다리에 난 상처 때문에 달릴 수 없어서 뒤처졌고 수술실의 철문에 가로막혔다. 벤은 끝내 구하려 했지만 늦었고 그저 눈만 깜빡이며 에밀리가 괴물에 다치는 걸 지켜봤다. 이제 뱅과 그의 아들 둘만 남았다. 그는 차를 찾고 지하실에서 무모하게 뛰쳐나갈 준비를 한다. 뜻밖에도 이때 사라는 당황하고 절망하며 소리쳤다. 아니 제발 하지마. 벤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앞쪽 땅에서 인간형 괴물이 솟아올랐다. 이 기세는 모든 괴물을 합친 것조차 능가하는 듯했다. 벤은 위험을 알아차리고 즉시 딸을 안고 차에서 내려 길가에 두었다. 나는 죽을 각오로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분명 괴물을 끌어 함께 죽으려는 거야. 양쪽이 곧 충돌하려던 순간 앞이 갑자기 밝아졌고 사라의 딸이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다. 그 소녀는 여기가 자신의 전장이라고 말하며 누구도 헛되이 희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직후 벤의 몸은 어둠에 갉아먹혀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은 연기처럼 변해 사라졌다. 사라는 혼자 몸을 돌려 괴물과 마주했다. 그 소녀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저 괴물은 막으려는 듯 했지만 사라는 눈을 감았다. 소녀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병원의 검사 장비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설마 전에 겪었던 일들이 그냥 이상한 꿈이었단 말인가? 벤은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안아 올렸다. 그는 자연스럽게 소녀에게 크레용 하나를 건네주었지만 이번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청명한 파란색이었다. 복도를 지날 때 또 누군가가 사라의 손에 속삭였다. 사라는 더 이상 춥지 않다. 자세히 보면 바로 저 노인 환자다. 영화는 여기서 끝이다. 이전의 경험들이 모두 사라의 꿈이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은 소녀의 내면 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간호사 에밀리와 경비원은 아마 현실에서 그 소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일 것이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친지와 친구들을 대표해 공감할 수 없으며 단지 방문하러 온 것뿐이다. 고령의 환자들도 아마 사라와 마찬가지로 모두 병의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간절히 해방되기를 바라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그리고 꿈속의 괴물들은 당연히 사라를 괴롭히는 병원체들이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항상 든든한 지지자이시다. 마침내 그 소녀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무서운 존재와 맞설 용기를 갖게 되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후 그 소녀는 건강을 상징하는 파란 크레용으로 바꿨다. 게다가 노인이 더 이상 춥지 않다고 말한 것은 사라가 병과 싸우려는 희망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라가 새로운 악몽의 윤회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파란색은 또한 슬픔과 외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소녀는 병을 이기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거나 혹은 병원체가 결코 끝나지 않는 순환에 빠져버렸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 토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